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준 남자 기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탈하는 차이나 엑소더스, 탈중국 현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멈춰서고, 그러면 미래의 생산기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미래의 생산기지는 인도를 향한다.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이탈한다, 이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야기를 혹시 안 들으신 분은 이 영상 마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역시 중국을 통과하지 않겠다. 그냥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세계 여러 교육이나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종류의 거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뭔가 거대한 힘이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빼들고 인도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거대한 힘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인도가 정말 어디까지 부상할 것인가, 뭐 그런 의문도 많이 들 것이고요. 저도 역시 얼마 전에 미래 생산기지로 인도가 떠오른다,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점검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강조한 칼럼을 좀 남겼었는데요. 제 이 영상과 함께 이 칼럼을 이 채널 내에 커뮤니티 공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이 글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인도가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배경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절대적인 한 가지는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급망 재편의 미래는 어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도가 왜 부상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글로벌 공급망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애플이 기존에 2019년까지만 해도 공급망의 약 44에서 47%를 중국에 의존하다가 36%로 낮춰잡은 모습이고요. 대신 미국으로 내재화, 리쇼링 하는 거죠. 혹은 대만, 베트남, 인도 등지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급망 재편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정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건이 만들어져서 생산돼서 또 R&D를 거쳐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R&D, 연구개발이 있겠죠. 이 제품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했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구매 조달 계획을 하겠죠. 구매 조달을 합니다. 조달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가지고 뭐 합니까? 프로덕션, 제조를 하는 거예요. 제조된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물류를 거쳐요. 그리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공급되기까지는 다양한 밸류 체인, 단계를 거친다. 이게 밸류 체인이고, 이 밸류 체인은 보통 이렇게 스마일 커브를 그린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양쪽의 영역, R&D나 디자인, 이런 영역은 고부가 가치 영역이고, 상대적으로 제조의 경우는 저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서비스나 마케팅 영역은 또 고부가 가치 영역이기 때문에 주로 세계 경제 속에서는 양쪽 극단을 누가 합니까? 선진국들이. 그리고 이 제조만큼은 어디다 한다?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국에 이전시키는 모습. 그게 이전되어 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 밸류 체인이 자국 안에서 있으면 도메스틱 밸류 체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세계 각국에 막 흩어져 있다. 그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말이죠. 어떤 특정 제품이 기획되고 또 R&D 되고 그게 공급되는 그런 여러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기가 주로 어떤 국기들이에요? 일본이나 유로피언 국가들, 미국 이런 국가들의 국기가 많이 있죠. 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제조기지에서는 주로 어떤 국가의 이 국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죠. 그리고 다시 선진국으로 건너와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인도에 좀 다녀왔는데 유튜브 영상이니까 여러분께 이 인도에서의 경험을 짧게나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하면 겐지스 강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이죠. 그 겐지스 강에서 이쪽 보시면 수영도 하죠. 어떤 분은 빨래를 하세요. 이분은 누군지 몰라도 외국인이 인도에 놀러 가서 같이 빨래 체험을 좀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적지를 방문했었고 아직도 이 인도 국민들은 외국인을 좀 되게 신기해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타지마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차예요, 열차. 인도 열차. 정말 인도 열차를 타고 어디 멀리 횡단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정말 그 10,000원 지하철 있죠. 그런 느낌으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차 뒤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아직도 신흥국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인도 하면 또 제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어떤 이 겐지스 강을 가는 길인데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요거트, 인도 요거트, 라시라고 하죠. 라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라시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우리나라 요거트랑 뭐가 다르냐? 물어봤는데 제가 퀴즈 드릴까요? 라시를 뭘로 만들까요? 뭘로 만들까요? 댓글로 맞춰보시면 제가 단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시를 뭘로 만들까? 네, 이렇게 답변 드려야겠네요. 버팔로 우유로 만듭니다.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성이 있죠. 예, 그런 인도에서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세계 생산기지로, 미래 생산기지로 잠재력이 있는지 정말 지금부터 진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장 속도에 있다. 2000년대 이 브릭스의 등장이 있었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고도 성장하는 거대 대국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20년대 들어서 인도의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의 성장률이 높다.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인도의 성장률은 더 상승하고 있다. 성장 속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23년 국가별 경제 규모를 IMF가 전망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인도가 23년에 이제 5등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22년까지만 해도 7위 수준이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를 넘어서 5위 경제 대국, G5인 거죠. 5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물론 인도가 아직 중국만큼 되려면 한참 멀어 보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일본도 추가해서 이제 3위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인도가 굉장히 강한 경쟁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장 속도는 인도가 생산 기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주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성장하게 되는 배경은 그만큼 인도 자체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해외 간접 자본이 인도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인 거죠. 그런 것들이 몰리면서 인도의 굉장히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두 번째라고 보기보다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로서 가장 강조할 만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바로 인구 증가 속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2023년은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도를 추월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중국의 인도는 이미 정점을 찍고 이제 줄어드는 모습, 뭐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인도는 아직도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 다 14만 명을 초과했는데 23년부터 인도가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유엔은 인구 추계를 했습니다. 실제 향후의 인구 순위를 좀 본다면 중국이 압도적인 1990년대부터 1위를 유지하고요. 인도와의 격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죠. 근데 22년 들어서 중국과 인도의 인구 격차는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다가 23년부터 역전해서 2050년까지는 중국의 인도와 인도의 인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중국 인구는 줄어들고 인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 이미 중국의 어떤 인건비는 높다라고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좀 다소 흠집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구는 곧 노동력이잖아요. 노동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인구가 이렇게 중국의 인도는 줄어들고 인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함께 앞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 이게 맞물리고요. 산업이 성장하고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늘어나요.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질수록 결국 그 나라는 단순히 생산기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요. 이미 나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인도 인구의 그 중위 연령 인구가 정말 젊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나 인구가 늘어나는 거 말고요. 생산 연령 인구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만 가지고 본다면 그건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도의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인도가 정말 생산기지로서 잠재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제조 환경이 충분한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인도 가서 정말 가장 놀란 게 그 어떤 신흥국들보다도 교통이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짧은 도로, 이게 넓지도 않은 그 도로에 이쪽에는 자동차가 다니고요. 오토바이가 다니고요. 그리고 택시나 뭐 자전거나 걸어 다니는 그냥 뭐 보행자도 있고요. 심지어 말, 소, 뭐 다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중앙선의 개념도 없을 만큼 정말 혼잡해요. 이런 도로 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영하면서 물류라는 것을 좀 이행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생산 기지로서 잠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인프라다. 물류 인프라, 도로 인프라, 전기, 인터넷, 통신 인프라죠. 그 밖에 가스 인프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국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요. 인도는요. 이미 경쟁력이 있다. 중국은 향후에 경쟁력이 없겠다라는 것을 이미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노동력이라는 측면도 충분하고 향후의 노동력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 노동력이 많아지는 이유는 출산율 때문이고 젊은 인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동력으로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좋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인 거예요. 기업 경영하기에 뭐 통신이 두절되고요. 그죠? 전기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나 그 밖에 각종 인프라가 가장 우려점이었는데, 그래서 뭐를 추진합니까? 제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합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Mak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어라 라는 육성 전략이고, 그동안 인도는 서비스업 경쟁력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산업 내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고, 세계 교육 수준에서도 1등, 2등 쭉 순위를 나열해 보면 서비스업의 세계 교역량 차지하는 비중, 서비스 무역이죠.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서비스업에 주로 추진했었는데, 제조업도 우리 같이 육성해보자 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인도의 전력 수급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필요로 하는 필요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공급하는 발전량은 그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전력이 매우 부족한 그 차이값이 컸었는데 상당 부분 좁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그 전력 부족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전력 부족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전력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통신 인프라인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 나라들 중에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나 차지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34.4%로 이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2등이 인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터넷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구나,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그동안 뭐 제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은 있지만, 이 제조업하기에 충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고, 기업 경영 관점에서 기업들이 인도에 과연 진출해서 이거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열악한 이 인프라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인건비만 싸면 뭐하냐 이거죠. 노동력만 많으면 뭐하냐 이거죠. 나머지 조건이 같이 부합하지 않으면 제조 기술로서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제조업 육성 전략 메이크 인 인디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산 기지로서의 미래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인도가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 부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라는 고민이 분명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이 수입 중간재 의존도를 보면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IT 업종이나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에 차지하는 그 거대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소재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공품, 자동차, 기계,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도 중국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5%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공품 수출의 34%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계 수출의 26%나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밸류체인 의존도가 공급자로서의 역할 중국,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혹은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가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2019년입니다. 한일 무역전쟁,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전쟁을 치렀고, 그때 우리는 잘 이겨내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뭔가 폭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또 기억하십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 사태, 요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요소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한때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 특정 소재나 특정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하나의 작은 공격에 크게 흔들리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는 것이죠.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빨리 떠나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나 파트너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중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국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하자는 거죠. 중국 이제 끝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수출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의존도 그건 놔두고요. 다른 국가들에 대한 공급망 확대, 다른 신시장 개척,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 방안, 해결 방안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도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 기회의 땅 인도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인도는 2.8%, 2.8%도 많은 거긴 하죠. 그런데 8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수출, 적극적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에 수출하는 수출량 자체가 거의 지속적으로 팬데믹 위기 때를 제외하면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본다면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또 대기업들, 또 서비스 무역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친 인도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그 전략 방안 마련도 중요하겠고, 기업 관점에서도 또 역시 인도로부터 뭔가 원자재나 자원 확보하는 거, 혹은 생산 기지로서 인도와 교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국가 정부 정책 관점에서는 그럼 인도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까 하는 고민들을 또 함께 해주신다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가게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기회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뭐 인도 투자 방법이 있거든요. ETF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지금 직접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인도 ETF 투자 상품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투자 관점에서도 고려하실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